당신 여기 이 여자 대체 누구예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싸늘하고 날카롭게 갈라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단단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찻상이 제가 내리친 힘을 이기지 못하고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찻상 위에 놓여있던 찻잔 하나가 그 반동으로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하고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지만 남편 이태진의 시선은 깨진 찻잔 조각이 아닌 바닥에 나뒹구는 작은 사진 한 장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하얀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 아래 그는 제가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의 팔에 다정하게 기대어 있었고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연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제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증오스러운 그 여자의 젊은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아니, 이게 어디서 났어? 당신 오해하는 거야. 이건 정말 그냥 학회에서 만난 후배인데 발표 준비 때문에 자료 좀 얻으려고 잠깐 만난 것뿐이야. 정말이라니까. 이태진은 허둥지둥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들며 마치 준비라도 해둔 것처럼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좌우로 흔들렸고 목소리는 설득력을 잃은 채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온 제가 그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서툰 거짓말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제 아버지가 어머니 앞에서 숱하게 그랬던 것처럼요.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역한 메스꺼움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차갑게 비웃어 주었습니다. 후배요? 학회 후배한테 이런 값비싼 목걸이도 선물합니까? 저는 그의 변명을 가로막으며 외투 안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의 눈앞에 던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찻상 위로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습니다. 눈부신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제가 평생 한번 받아보지 못한 그런 사치스러운 물건이었죠. 며칠 전 그의 서재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철학 서적들 뒤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것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상자 안쪽에는 금박으로 새겨진 작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나의 영원한 뮤즈와이. 아에게 당신의 티. 제이가. 최유라. 그리고 이태진. 이건 말이야. 그 후배가 논문 쓰는데 큰 도움을 줘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냥 작은 성의 표시로 선물한 것뿐이야. 다른 뜻은 전혀 없었어. 정말이야, 서연아. 날 믿어줘. 그의 목소리는 이제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찻잔을 쥐고 있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굴하고 초라한 모습에 제 심장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이 지긋지긋한 악몽의 실체를 이제는 확인해야만 한다. 최유라. 저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그 여자의 이름을 의조렸습니다. 제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오는 순간 이태진의 어깨가 돌처럼 굳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한때는 세상 전부였으나 이제는 낯설기 짝이 없는 그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제 평생을 얽어맨 저주와도 같은 그 이름을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목소리로 뱉어냈습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밤낮으로 만나고 있는 그 여자
최은숙 씨 딸입니까? 최은숙,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여자. 제 어머니를 살아있는 송장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여자. 그 이름이 제 입에서 발아되는 순간 이태진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라도 받은 사람처럼 혹은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깊은 죄를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동공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신이시여. 정녕 이토록 잔인하셔야만 합니까? 기어코 이 모녀의 지독한 악연이 제 남편에게까지, 제 남은 인생에까지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야 만 것입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주먹을 꽉 쥐어야만 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올해로 68회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일컬어 복받은 인생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존경받는 국립대학의 교수직에서 명예롭게 정년 퇴임한 남편 이태진, 서울에서 손꼽히는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된 아들 이동욱, 그리고 재색을 겸비한 우아한 며느리 김지수까지 탁 트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없이 평온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하고 안락해 보이는 울타리 안에서 저는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꽃처럼 보이지 않는 불안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영혼 깊숙한 곳에는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깊은 흉터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외도와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이름의 흉터였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한때는 번듯했던 우리의 집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방탕한 생활로 인해 점점 기울어갔고 그 낡고 어두운 집안에는 늘 축축한 슬픔과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면 어머니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서연아, 내 아비는 오늘도 그년한테 갔구나. 이제 돈 나올 구멍도 없다는데. 이 어미는 이제 어찌 살아야 한단 말이냐. 어린 저는 어머니의 곁에 앉아 그 마른 어깨를 감싸 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느껴지던 그 처절한 외로움과 체념의 무게를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일주일에 절반 이상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집에 들르는 날이면 그의 몸에서는 늘 값싼 여자의 화장품 냄새와 역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취의 근원에는 언제나 최은숙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제 앞에서도 그 여자의 이름을 스스럼 없이 불렀고 심지어 그 여자에게서 받은 선물을 보란 듯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최은숙이라는 여자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녀는 저와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과 조롱이 뒤섞인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마치 내 남편은 이제 내 남자야라고 말하는 듯한 그 뻔뻔함. 저는 그런 아버지를 증오했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도 아버지에게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는 어머니를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어머니처럼 살지 않으리라. 내 남자는, 내 가정은 반드시 내 손으로 지켜내리라. 그래서 저는 이태진을 만났을 때 하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제 아버지와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자상했으며 무엇보다 저와 아들 동욱이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지긋지긋했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고 아들 동욱이를 낳아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이태진은 존경받는 교수가 되었고 동욱이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저주를 끊어냈다고, 어머니의 불행을 대물림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위태로운 것이었습니다. 남편 이태진이 정년 퇴임을 하고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부터 보이지 않던 균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새로운 인생을 위한 공부라거나 오랜 친구들과의 교류를 핑계로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열정적인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이면 학회 참석이나 동창회 모임을 이유로 외박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24시간 잠겨 있었고 제가 곁에 다가가기라도 하면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감추기 바빴습니다. 그의 와이셔츠 깃에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고 서재 책상 서랍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바의 영수증이 심심찮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 그것은 마치 독버섯처럼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 어머니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대자비처럼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닐 거야. 이 사람은 내 아버지와는 달라. 내가 너무 늙어서 의심만 많아진 거야. 하지만 불안감은 좀처럼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탐정이라도 된 듯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아들 동욱이에게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지만 녀석은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요? 평생 어머니 한 분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구시니까 아버지도 힘들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그 견고한 믿음을 제 손으로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감당해야 할 그 끔찍한 현실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그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저는 손이 잘 닿지 않는 책장 맨 윗칸, 낡은 백과사전들 뒤에 아무렇게나 쑤셔 박혀있던 작은 벨벳 상자를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늦은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온 그의 외투 주머니에서 문제의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소파 밑으로 굴러 들어간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든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 그건 제가 평생을 증오했던 최은숙의 젊은 시절과 그녀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듯한 교활한 미소까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지옥의 문이 바로 제 눈앞에서 소리 없이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과 목걸이를 들고 밤새도록 거실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 길고 긴 악몽의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제 귀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최은숙 씨 딸이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짓누르던 불안과 의심이 끔찍한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 역설적으로 저는 기묘한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이태진은 잠시 저항하려는 듯 혹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제 눈에 담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과 차가운 경멸을 읽었는지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길고 긴 침묵. 그것은 제가 평생을 두려워했던 악몽이 현실이 되었음을 알리는 그 어떤 끔찍한 고백보다 더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극심한 현기증이 일었지만 저는 옆에 있던 장식장을 짚고 겨우 몸을 가눴습니다.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처럼 무기력하게 울부짖으며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말문이 막혔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뜨거운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저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내 아버지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그 인간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어떤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눈을 감았는지. 당신도 내 옆에서 그걸 전부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그 악독했던 여자의 딸년을 당신의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 목소리는 이미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평생을 교양과 품위를 지키려 애썼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마치 벌레 씹은 표정으로 그저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었네. 처음에는 정말 아니었는데 유라 씨를 보는 순간 자네 장인어른께 평생 시달렸을 그 모녀에 대한 연민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연민? 연민이라고요? 그 지긋지긋한 말 또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 말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 속을 뒤집어 놓을 때마다 앵무새처럼 되뇌던 변명이라고요. 당신 지금 내 아버지 흉내라도 내는 겁니까? 아니, 당신은 내 아버지보다 더 악랄하고 교활해. 적어도 내 아버지는 나한테 이런 추악한 꼴을 보이지는 않았어. 당신은 어떻게 내 아들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되어서. 거실을 울리는 제 고함 소리에 놀란 아들 동욱이와 며느리 지수가 안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이게 무슨 소란이세요?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동욱이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집어 아들의 얼굴 앞에 세차게 들이밀었습니다. 봐라, 동욱아. 내 눈으로 똑똑히 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내 인생의 롤모델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내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다. 바람을 피워도 어떻게 내 외할아버지가 평생을 괴롭혔던 그 내연녀의 딸려나고 내 외할머니 무덤에 침을 뱉는 짓을 할 수가 있냔 말이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아버지,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동욱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믿고 싶지 않다는 듯 아버지에게 되물었지만 이태진은 차마 아들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며느리 지수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충격으로 얼어붙었고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깨진 찻잔 조각들만이 우리의 산산조각난 비극을 증명하듯 바닥 위에서 위태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평화롭던 우리 집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살벌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이태진은 아무런 변명도 사과도 하지 못한 채 며칠 뒤 간단한 옷가지만 챙겨 쥐새끼처럼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분명 최유라 그 여자에게로 갔을 겁니다.
동욱이는 아버지에 대한 극심한 실망과 배신감으로 괴로워하며 마치 그림자처럼 변해갔습니다. 말수가 급격히 줄었고 밤마다 서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며느리 지수는 제 곁에서 저를 위로하고 살뜰히 챙겼지만 그녀 역시 사랑하는 남편의 고통과 시어머니의 불행 사이에서 힘겨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듯한 철저한 고립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절망과 고독이 오히려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면 돌아가신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연아, 너는 절대로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래요, 어머니. 저는 절대로 당신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만 흘리며 숨죽여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싸울 겁니다. 내 가정을, 내 인생을 짓밟은 저들을 반드시 내 손으로 응징하고 말 겁니다.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최유라라는 여자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운영한다는 강남의 호화로운 갤러리, 그녀의 주변 인물들, 그녀의 과거 행적. 낮에는 시장 상인으로 위장하여 그녀의 갤러리 주변을 맴돌며 정보를 수집하고 옛날 아버지 시절의 인맥들을 수소문하여 최은숙 모녀에 대한 뒷이야기를 캐냈습니다. 밤에는 잠도 자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 그녀의 모든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명품과 파티, 그리고 수많은 재력가, 유부남들과의 화려한 인맥이 보란듯이 과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역겨운 모습들 속에서 저는 과거 최은숙이 어머니를 기만하며 누렸던 부와 사치, 그리고 탐욕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녀의 갤러리에서 VVIP 고객들과 정재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프라이빗 자선 경매 파티가 열린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태진 역시 그 자리에 참석하여 최유라의 곁에서 행사를 주관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화려하고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가장 빛나고 싶어하는 순간에 만천하에 드러내리라고 며느리 지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명예를 걱정하며 망설였지만 제가 찾아낸 이태진과 최유라의 은밀한 금전, 거래 내역과 심지어 동욱이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다는 증거를 보고는 결국 분노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파티 당일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가장 값비싸지만 가장 차가워 보이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굳은 결의를 담아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발랐습니다. 갤러리 입구에 들어서자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와인잔을 부딪히는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경쾌한 클래식 음악 소리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의 중심에서 마치 한 쌍의 백조처럼 우아하게 서 있는 최유라와 그녀의 곁에서 비굴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태진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발견하고 잠시 굳었지만 최유라는 이내 베테랑 사기꾼처럼 아무렇지 않다는 듯 오히려 저를 기다렸다는 듯한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친히 걸음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태진 씨에게 이야기는 들었어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원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런가요, 어머님?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함께 저를 향한 노골적인 조롱과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마지막 남아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대한 차갑고 최대한 잔인하며 최대한 경멸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100번 맞다. 사람 마음이란 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말인데 오늘 이후로 내 인생도 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다. 내 어미가 내 어머니에게 평생을 지옥을 선물했듯 나도 너에게 똑같이 돌려줄 생각이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파티가 될지도 모르니 후회 없이 마음껏 즐기렴, 최유라 씨. 제 말에 최유라의 완벽했던 미소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검은 불꽃이 파티장 공기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파티의 진짜 주인공은 최유라가 아니라 바로 저 박서연이었습니다. 최유라의 파티는 그야말로 탐욕과 위선이 넘실대는 거대한 가면무도회였습니다. 눈부시게 번쩍이는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사람들이 저마다 우아한 척, 교양 있는 척하며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수억 원을 호가한다는 유명 작가들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 예술을 감상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림은 단지 불을 과시하고 은밀한 인맥을 쌓으며 더러운 거래를 나누기 위한 배경 소품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혼탁한 욕망의 한가운데서 최유라는 마치 독거미처럼 거미줄을 치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진은 그런 그녀의 곁에서 꼬리를 흔드는 충직한 신하처럼 혹은 주인의 눈치만 살피는 애완견처럼 맴돌고 있었죠. 그 역겹고도 처참한 광경을 보는 제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저는 애써 냉정을 유지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이 더러운 가면무도회를 끝장낼 것입니다. 이 모든 위선과 기만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저는 며느리 지수와 함께 눈에 잘 띄지 않는 파티장,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숨을 고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지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걱정과 불안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어머님께 해코지라도 하면 저는 지수의 손을 마주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아가. 걱정하지 마라. 오늘 밤 나는 내 시어머니가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여자의 딸로서 싸우는 거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단다. 제 눈빛에 담긴 결연함을 읽었는지 지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어 절정에 달했을 무렵 드디어 최유라가 마이크를 잡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녀는 물 흐르듯 유창한 목소리로 감사의 말을 전하며 곧 시작될 자선 경매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참석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단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파티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곧이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건장한 경호원 2명이 황급히 달려와 제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저는 그들을 매섭게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비켜요. 나는 오늘 이곳의 진실을 밝히러 온 사람입니다. 제 기세에 눌렸는지 경호원들은 잠시 주춤했고 저는 그 틈을 타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최유라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채듯 빼앗아 들었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파티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시끄럽던 음악과 사람들의 대화가 일순간 멈췄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마치 탐조등처럼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최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저를 노려봤고 단상 아래 VIP석에 앉아있던 이태진은 안절부절 못하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오늘 이 화려하고 뜻깊은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저기 단상 아래에 앉아 계신 한때는 존경받는 국립대학의 교수이자 사회의 지성으로 추앙받았던 이태진 씨의 본처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에 장내는 더욱 크게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흥미로운 연극이라도 보는 듯 저와 이태진 그리고 최유라를 번갈아 쳐다보며 노골적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이 아름답고 능력 있는 갤러리 관장 최유라 씨는 저와는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가진 분입니다. 바로 제 아버지가 평생을 집 대신 드나들었던 내연녀, 그래서 제 어머니를 평생 피눈물 흘리게 했던 바로 그 최은숙 씨의 하나뿐인 귀한 따님이시죠. 그야말로 폭탄과도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충격과 함께 추악한 스캔들을 목격하는 자들의 저열한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 지긋지긋하고도 추악한 역사의 진실을 한치의 거짓도 없이 그러나 최대한 극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모두 엄연한 사실입니다. 제 남편 이태진은 자신의 장인이 평생을 농락했던 여자의 딸과 지금 부적절하고도 폐륜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세대에 걸쳐 이어진 기만이자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이며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추악한 행위입니다. 저 여자가 지금 무슨 망발을... 당신 미쳤어? 여보, 당장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지 않고 뭐해요? 최유라가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지르며 이태진을 향해 소리쳤지만 이태진은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유라 씨는 제 남편을 유혹하여 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퇴직금과 연금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제 하나뿐인 아들, 이태진 씨의 아들 명의로 된 부동산까지 담보로 잡아 자신의 사치스러운 갤러리 빚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화려한 파티의 진실입니다. 여러분께서 내시는 소중한 기부금이 어쩌면 이 여자의 명품 백과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데 쓰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 지수가 약속대로 준비해온 서류 뭉치와 녹음기를 들고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누구보다 단호하게 서류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진의 계좌에서 최유라의 갤러리로 거액이 불법적으로 송금된 내역, 동욱이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대출을 신청하려 했던 서류들. 명백하고도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최유라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요. 저 여자들이 날 모함하는 거예요. 최유라가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마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파티장 곳곳에서는 최유라를 향한 비난과 욕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파티장 뒤쪽 문이 조용히 열리며 굳은 얼굴의 동욱이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걸음으로 단상으로 걸어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바라보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인 뒤 마이크를 잡고 그 어떤 감정도 씻지 않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최유라 씨가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들을 포함한 다른 유부남들에게도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동욱이가 서류를 높이 들어 보이자 파티장 곳곳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탄식과 분노의 고함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최유라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단상 위에 힘없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태진은 군중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비겁하게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파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이 모든 혼돈과 파멸의 현장을 마치 한편의 비극적인 연극을 보는 듯한 심정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지만 저는 결코 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제 삶의 많은 부분이 부서지고 망가졌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나약한 피해자 박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낸 그 누구보다 강한 생존자 박서연이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는 순식간에 추악한 스캔들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최유라는 몰려든 기자들과 분노한 피해자들에게 둘러싸여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 그녀의 거짓과 위선으로 쌓아 올린 성은 하룻밤 사이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태진은 그날 밤 이후로 종적을 감췄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는 존경받는 교수가 아닌 파렴치한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저는 아들 동욱이와 며느리 지수의 부축을 받으며 마치 지옥의 아수라장을 빠져나오듯 그 갤러리를 벗어났습니다. 갤러리 밖 밤 공기는 폐부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수십 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하나를 깨부순 듯한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후련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온통 우리 가족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모든 신문과 방송은 앞다투어 전직 교수의 폐륜 스캔들과 미녀, 갤러리 관장의 사기 행각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이태진은 모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한순간에 잃었고 최유라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어 수십억 대의 사기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혹은 움켜쥐려 했던 화려했던 세상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소리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싸늘하고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을 잃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었으며 제가 평생을 지키려 애썼던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신이 저에게 시간을 되돌릴 기회를 준다 해도 저는 아마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처럼 침묵 속에서 눈물 흘리며 쓰러져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냈고 제 존엄을 지켰으며 무엇보다 이 지긋지긋하고도 잔인한 불행의 대물림을 제대에서 마침내 끊어냈습니다. 며칠 후 동욱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녀석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어리석고 불효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토록 힘들어 하시고 경고의 신호를 보내셨을 때 저는 눈과 귀를 막고 아버지의 거짓된 모습만 믿고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그 위대한 용기가 아니었다면 저와 지수 씨, 그리고 우리 가정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늪으로 빠졌을 겁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그의 떨리는 어깨를 통해 그의 진심 어린 참회와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얼어붙어 있던 마지막 응어리 하나가 그의 눈물과 함께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함께 걸어가며 치유해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서로를 보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이전보다 더 단단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며느리 지수 역시 제 곁에서 묵묵히 저를 지지해주며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뒤의 고요함.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그 평화를 느끼며 이제는 정말 과거의 악몽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혹은 악연은 저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으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망설임 없이 끊어버렸겠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그 전화를 받아야만 할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서연 선생님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처음 듣는 중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지쳐 있었지만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네, 제가 박서연입니다만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는 최은숙 씨의 마지막 임종을 지켰던 간병인 김영이라고 합니다. 최은숙. 그 이름이 다시 한번 제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미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제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이름. 최은숙 씨라면 그럼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보름 전에요. 사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신이 오락가락하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저를 붙잡고 신신당부를 하시며 작은 물건 하나를 맡기셨습니다. 박서연 선생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전해달라고 하시면서요. 간병인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 물건 안에 박서연 선생님 아버님에 대한 그리고 어쩌면 박서연 선생님 인생 전체에 대한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담겨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태진 씨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하셨고요. 수화기를 쥔 제 손이 걷잡을 수 없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모든 비밀의 열쇠라니.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제가 알지 못하는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남아있단 말인가. 최은숙이라는 여자는 죽어서까지 제 인생을 이토록 흔들려 하는 것일까요? 그 물건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간병인은 수화기 너머에서 침을 한번 꿀꺽 삼키는 소리를 낸 뒤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주 오래되고 낡은 작은 일기장입니다. 일기장. 그 낡은 종이들 안에 대체 어떤 끔찍하고도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을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시작과 끝을, 그 뿌리까지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저는 간병인에게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이 제 인생을 향해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하면서도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진실이든 저는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박서연의 진짜 전쟁은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